오늘은 간단히만 경제지표 몇 개만 보면서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러면서 좀 길어지죠. 미국 지수 3대 지수는 요번 주 마지막 금요일장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스몰 캡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유럽장은 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 한번 미친 듯이 쫙 올라오더니 이제 손익 회수 구간에 잠깐 들어왔나 봐요. 트렌드는 지금 쭉 빠졌거든요. 일단은 오늘 미국장은 보시면 개파락하고 나서 조금씩 끌어올리다가 막판에 쫙 올리면서 어제 종가보다 조금 높아진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기서 쭉 밀려 내려왔다가 급락했다가 이 들려 올라온 패턴, 요걸로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개파락하는 패턴을 보인다거나 이런 패턴이 없이 지금 머리를 들고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RSI가 여기 보시면 옆으로 최근 며칠간 기고 있잖아요. 이게 3일 동안 옆으로 기고 있죠. 이게 2021년도를 보면 조정을 받고 나서 자 2022년도 보면 이 조정을 세게 받고 나서요. 여기서 아주 빠른 속도로 튀잖아요. 근데 그리고 RSI가 올라가다가 튀다가 이제 옆으로 멈추죠. 강도가 약해지면서. 그러다 밑으로 쭉 밀리죠. 지금 얘도 지금 저거보다도 약해요. 지금 튀는 강도가. 살짝 튀더니 옆으로 기고 있죠. 물론 이제 4월 달에 초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만큼 10% 정도 빠졌었거든요. 얘가 그 빠짐에 대해서 되돌림을 하는데 되돌림 자체는 지금 약하다는 거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한 번 더 밀리겠죠. 많이 빠지면만 고점에서 20% 정도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가 되면 상당히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조정의 끝이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실제로 수축 면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고 나서 반등하겠죠. 급격하게 반등한 이후에 흔들리면서 추세를 타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밀리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내려갈지는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경기 수축이 없이 지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주식시장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얘가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닥스 지수예요. 최근 이제 유럽장이 미국장보다 올해 들어서 좋았거든요. 올해 들어 좋은 상태를 계속 보였고, 다만 최근 이 상승 강도가 상승 강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MSCI 지수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 MSCI 그 포워드 퍼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 퍼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리밸런싱 작업이 단기적으로 저는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트렌드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해 지수인데, 상해 지수가 사실 머리를 들고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 올라온 강도가 처음에 여기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튀었던 전고점은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인도의 센섹스 지수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센섹스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붕괴되고 있고, 흐름 자체는 지금 글로벌 흐름하고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흘러가는 패턴은 약간 아래로 쓰러져가는 그런 형태의 뉘앙스고요. 요게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그 유럽 시장에 대해서 끝없이 미국을 따라서 미국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건 신문에 이건 나왔었죠.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3월 6일자 나온 건데 좀 됐죠. 그래서 독일이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부채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재정을 조금 더 당기고 국가 부채를 조금 더 늘려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대규모로 자금 살포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보면 여러분 부채 브레이크에 대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군비를 증강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군비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 들어가 보면 예. 잠시만요. 예, 여기 엄격한 긴축 재정을 통해서 유지해온 독일의 국방,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 발행.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가면 이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국채만 올라간 게 아니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따라 움직였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은 기준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잠시 제가 찾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독일의 재정부양 발표가 22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줄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로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자금을 살포하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약간 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이제 유럽 경제에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양적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액션을 취할 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해서 유럽 경제를 종합적으로 다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이게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예요. 일단 우리나라 먼저 보면 과거에는 이게 지금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미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2011년 지나고 나서 여기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이 미국이고 이 우리나라거든요.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보시면 미국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성장률보다 떨어져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독일이라든가 일본이 미국을 살짝 넘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이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이 파란색인 이 미국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GDP 성장률이 높아요. 최근 트렌드는 더 높은 상황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최근 이 손바뀜으로 유럽 시장이 좋아진 거는 미국 시장의 그 포워드 펍 배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순환매 정도의 구조는 맞겠지만, 이게 미국을 이탈해서 유럽이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보다 추세적으로 적을 거다? 일본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민주당일 땐 바이든이 IRA하고 칩스법을 통해서 해외 공장들을 안으로 빨아들였잖아요.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그 다음에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또 그 글로벌 공장을 또 국내로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로. 이런 패턴은 민주당이 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돌리도록 하는 이 미국의 그 정책 패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경제 구조가 아닌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행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돼 있어요. 경제 구조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좀 일시적으로 좋은 거지, 이 미국 그 주시장을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느냐, 능가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BIS 데이터인데요. 이게 주요국 기준금리 동향입니다. 잠시 끊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지금 동일한 수준이에요. 미국 상단이 4.5거든요. 영국 똑같습니다. 기준금리 4.5. 그다음에 요게 이제 유로존입니다. 2.75 돼 있고요. 요게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 지금 0.5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낮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2.75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게 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 발행을 막 해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흥 이찬영 총재께서는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제로금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 봐야 뭐 1.75, 1.5, 뭐 더 봐주면 1.1%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금리 인하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 수축이 미국이 발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제들이 심하잖아요, 지금. 할 수도 있다. 아니다. 그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기에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중간하게 금리를 내리고 있다가 경기 수축을 뒤늦게 맞으면 우리는 뭔가 해줄 수 있는 제한 폭이 너무 적거든요. 금리 폭이.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뭔가 판단하기가 사실은 금리 판단이. 요건 그렇게 간단히만 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만 몇 차례 내리고 이런 거는 저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내리면 한 차례 정도 더 내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탄핵이 각하되던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던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그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다시 제 기능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정부가 뭔가 일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한 차례 정도 내리면 다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 안에 미국의 경기 수축이 실제로 점진적으로 실현화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다시 내린다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금리는 일정 부분 거의 최근 올해 들어서는 거의 바닥금리는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수준에 곧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 지표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네, 이거 가끔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신규 실업수당 이동평균선, 신규 실업수당 처음 건수하고 4주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 다른 데이터보단 빨라서 최근 이 주간 단위 데이터를 보면 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이게 4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이제 2월 들어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왔다 갔다를 막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100% 믿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좀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수 이게 근로자들입니다. 비농업 부분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자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플로이먼트 레벨은 뭐냐면 근로자 이외에 우리 자영업자 그다음에 가족 기업에서 근무하는데 무임금으로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가족 기업에서 임금 받지 않고 근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제 이거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고용률을 참여율로 노동 참여율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여기 전체 고용수는 이게 경기가 정점에 육박하잖아요. 정점에 육박하면 그 다음에 꺾이는 패턴을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딱 정점을 맞고 내려가면 그때가 경기 수축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빨리 일어나는 시그널 그래도 조금 빨리 던져주는 걸 그나마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겁니다. 노동 참여율을 고용률을 노동 참여율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률을 노동 참여율로 나눠준 건데 얘들이 일정 부분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 근로자 수가 꺾이는 이런 패턴들을 간간히 보여주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얘가 약간 내려왔다가 작년 중반까지 다시 들려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이 패턴을 이 지표로 놓고 보면 쭉 빠졌었죠. 그렇다 이게 쭉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고 살짝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 참여율의 고용률이니까 막 경제 시스템 안에서 실업, 비실업,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복합한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비중을 고용하는 비중이 더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 노동 참여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고용하는 부분이 그걸 이제 넘어서 버리면 경제가 계속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쭉 빠지다가 작년 이제 중반 이후 쭉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올라오는 강도가 일단은 좀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내려오고 이렇게 들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오질 않고 여기서 옆으로 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내려오고 이렇게 들렸으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안 내려오긴 했지만 다음번에 들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이걸로는. 그래서 일단 뭐 고용시장은 좋은 건 맞는데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상황이고 또 다른 고용지표는 이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곱하기 5를 때려놨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고 해놓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 그 경제활동 인구에서 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요 점선이죠. 서비스 인구가 서비스의 고용직이 그러니까 서비스 활동에 포함된 사람들이 비중이 줄면 이 경기가 수축 국면에 빠지거든요. 미국은 고용이 서비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월 달에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의 이유를 이걸로 볼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수 말고 자영업자하고 그다음에 가정 인구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통계를 조정하면서 연초에 들렸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들린 것 때문에 얘가 급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렌드를 좀 봐야 되긴 합니다. 모니터링은.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요게 U6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U6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할 땐 취업자하고 실업자 요 두 가지를 볼 때 요 실업자 안에 들어가려면 한 4주 동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직 활동 자체를 안 하거나 미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실업률에서 빠집니다. 그 통계가. 그런데 여기 U6에는 그런 것들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우리가 파트타임이나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업률에는 이게 취업자로 잡히고 여기는 이게 취업자의 개념보다는 약간 불완전한 취업자 형태.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위로 들리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실업률에서 그러니까 U6 실업률에서 요 실업률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실업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정규 실업 통계에서 안 잡히는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에 있는 사람 혹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실업률에서 정규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그 실업률의 차를 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에서 정기적으로 안 잡히고 약간 무시하는 것까지 본 게 빨간 거예요. 빼준 게. 최근 보시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U6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고점을 넘었죠. 근데 우리 정규 실업률은 여기 있는 고점을 안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빨간 차를 보면 이게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정기 통계에는 안 잡히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자꾸 파트타이머 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안 해서 정규 실업에서 빠져 있는 사람 이런 들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살짝 안 좋은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선 아직 실업 고용 상태는 좋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문제는 시장 자체는 약간씩 식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아까 보여줬던 데이터 중에서 매월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 있죠. 이 매월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붙어버리면 그때는 확실히 그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이 중요한데 요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과정 중에 요것처럼 지금 노동시장이 약간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가 아래로 붙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유로존이 이제 3월 21일인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진정호 기자께서 올리신 기사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한마디 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청문회에서 여기 한마디 미국이 유럽에다 25% 때리면 유로존 성장률은 첫해 0.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성장률 하락폭은 0.5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유럽하고 미국하고 서로 관세에 대해서 주고받고 있죠. 25 때리니까 50 때리고 트럼프는 200 때리고 자, 25 받고 더블 그다음에 받고 따더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진행되면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그 관세에 따라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김성진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3월 20일 날 올린 건데 QT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요것 때문에 기사를 뽑았는데요. 요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QT를 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QE를 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요. QE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국채를 사가지고 자산으로 쌓이고 그 현금은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을 빨아들이고 국채가 빠지기 때문에 자산에서 그러면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내려오는 강도가 여기 보시면 월 250억 달러였는데 이걸 50달러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쭉 계속 QT를 하고 있었죠. 거기다 여기서 QE를 터닝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QT를 해서 국채를 파는 게 아니고 이 국채를 다시 사들였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보시면 세차게 조정받았다가 여기서 흔들리고 있다가 요거 QT에서 E로 바뀐 다음에 추세적으로 쭉 타고 올라가죠. 여기 후반부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서 QT에서 QE로 바뀌었잖아요. 직전에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QE 전환이 된 시점에 주가가 쭉 후반부 사이클을 타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내려오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QT를 하던 거 QE로 바꾸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작동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밀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 푸시 안 되면 연준 푸시라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리니까 이건 내릴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QT 하는 작업을 그나마 조금 줄여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한 4월 달이 되면 시장에서 국채가 발행될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거고 그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은행들이 매입을 해줘야 될 거거든요. 은행들이 매입하게 되면 국채를 사면서 이제 지준예치금들이 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들고 있는 현금이 주는 거죠. 그럼 시장에 단기 자금의 부족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하기 위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월간 한 200억 달러 정도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걸 늦춰놓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단기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압박이 발생할 걸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향후에 이제 QT에서 완전히 QE로 전환하는 요 시점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기준금리와 또 맞물려서 움직이면 시장이 다시 한번 머리를 들 수 있는 일정 부분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QE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하방 압력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주식은 그 QE 전환이나 기준금리 인하로 긍정적으로 작동했다가 향후에 다시 아래로 내리꽂는 추세를 다시 전환하는 이런 형태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가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24분이나 했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